로저스의 치료 사례, 내부의 관점.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담자 중심 접근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와 같은 이론이 여러 변화를 겪은 것과 비슷하게 내담자 중심 접근은 이론적, 기술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여전히 철학과 가치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이론적 형식의 변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실습자들은 먼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 중심 접근은 현재 실습의 영역에서 고전적인 로저리안 모델뿐 아니라 로저스의 인간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며 획기적인 방법을 표출하고 있는 여타 모델까지 그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탈리 로저스의 예술치료와 유진 젠들린에 의해 실험적으로 실습된 포커싱 연구는 인간 중심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더구나 마리아 빌라스 보아스 보엔이 이 장에서 주목하고 있듯이 로저스 자신도 그의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담자에게 더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그 폭을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다. 내담자 중심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내담자 중심이든 아니든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논박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 가치를 포함한 치료적인 철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는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기술로 변화된다. 예를 들어 뚜렷한 행동 현상에 주목하기보다 인지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은 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 가설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 정신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치료에서 자아와 타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최근 주요하게 증가한 것은 정신분석적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에 치료자들은 내담자 스스로 성장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깊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담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내담자 치료자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들이 내담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 로저스가 말했던 진실되게 좋아하고 공감하려는 시도를 하는지, 그들이 내담자를 올바르게 수용하려는 진솔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확실히 로저스가 말한 진정성이었다. 일부에서 로저스의 5가지 사례는 실제 사례로 이 중 4개는 사본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약본이다. 우리는 연대기적 순서로 이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독자는 로저스의 접근이 몇 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례는 내담자 중심 참여자들이 논평한 것으로 각각의 참여자는 로저스 연구의 단점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가치를 볼 수 있다. 이 사례 중 3개는 로저스가 고전적인 로저리안으로서 대부분 초기에 진술한 치료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 로레타, 글로리아, 그리고 메리. 우리는 그가 몇 년 전에 작업했던 2사람, 로레타와 글로리아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다. 그가 사망하기 전 1년도 채 되지 않은 1986년 여름 가장 최근에 인터뷰했던 메리에 대한 접근도 매우 정통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1983년에 작업했던 질의 회기에서 그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침묵하기도 했다.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는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녀가 진술한 일부는 해석되었다. 메리 회기 이후에 작업한 루이즈는 평범하게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녀가 그린 그림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기가 진행되었다. 내담자 중심 접근 초기에 로저스와 동료들은 치료 변화를 꾀하기 위해 필요하고 효율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로저스의 견해에 따라
효과적인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 좀 더 넓은 지침을 구성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로저스는 내담자 각각의 독특한 욕구에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수용했던 것 같다. 이에 그는 자신의 고전적 접근에서 벗어나 그 순간에 내담자에게 더 적절한 지시적인 접근으로 이틀 연속 상담을 했다. 이런 융통성은 가능한 더 깊이 그의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로 알아가기 바라는 로저스의 진정한 바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내담자를 반영해주고 재진술을 해줘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에서 로저스를 자유롭게 했다. 결과적으로 특수한 내담자에 대한 로저스의 반응은 종종 그의 철학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 즉, 그의 반응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반영이 아닌 내담자의 전 존재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로레타. 로레타는 편집증 정신분열증 환자로 입원했는데 그 당시 상담에서 또 다른 병동으로 의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통제를 넘어선 약간의 혼돈스러운 증상, 병원 직원에 대한 불신, 치료 효과, 그리고 또 다른 행동에 대한 불안을 걱정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집으로 가고 싶다는 희망을 언급했다. 30분 회기의 상담 추가록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준다. 활동적인 가운데에서도 로저스는 친절하다. 그는 질문을 통해 진술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운가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표현한다. 괄호 열고 예, 내가 지금 느끼기엔 당신은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가로 닫고. 그는 자주 로레타가 수정한 부분을 수용한다. 로레타에 대한 로저스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마치 그가 그녀의 목소리로 로레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부분 1인칭 진술의 형태를 사용한다. 괄호 열고 예,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당신도 정말 나는 내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불어 로저스는 내담자의 자료를 읽고 투사하는 경향성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철저하고 정확하게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그는 재진술, 안내, 해석, 도전, 그리고 교감하고 이해하려는 바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직관적인 느낌대로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레타와 함께한 로저스 회기 토론에서 너세니얼 레스키는 로저스가 그녀를 향한 공감과 촉진적 노력이 높은 수준으로 증진된 것을 지적했다. 레스키는 로저스가 로레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실망감에 대해서 지나쳤으나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레스키는 또 다른 이론적 설득력을 지닌 치료자와 비교하면서 내담자 중심 실습자는 내담자 치료자 상호작용에 지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는 로레타에 대한 로저스 작업이 정신증 환자에 대해 내담자 중심 접근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훌륭한 사례라고 하는 결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리아. 글로리아의 사례는 분명히 로저스의 가장 유명한 사례이고 로저스와 그 외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이혼을 한 이후 글로리아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성적 영향력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로저스와 함께한 30분간의 상담 회기에서 그녀의 가치관과 감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성적 바람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충고를 듣기 위해 끊임없이 간청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는 이번 회기에서는 로저리안이 되지 않았다. 그는 매번 글로리아의 감정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몇몇 반응은 제 진술이 아닌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 감정을 표현했다. 글로리아는 목소리가 떨리고 몸을 덜덜 떨며 상담 회기에 왔다. 이는 로저스에게 엄격함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신경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에 대한 내적 표현과 함께 그녀는 그에게 대답을 원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기를 원했다. 아마도 로저스가 회기에 자신을 로저스 박사로 소개하면서 전문가임을 알렸던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여러 방법으로 글로리아는 짧은 회기 중에도 10번 정도 전문가로서의 도움을 요청했다. 박사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로저스는 인간적으로 평등하다는 철학, 내담자가 자기 발견과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 그리고 비지시적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면서 회기에 함께했다. 어떻게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일이 없이 위험 있는 응답, 괄호 열고 그의 제목에서 암시되어 있는 괄호 닫고 을 하며 글로리아의 욕구와 마주하겠는가? 어떻게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일 없이 위험 있는 응답을 하며 글로리아의 욕구와 마주하겠는가? 다음은 로저스가 이 회기에서 글로리아와 함께 작업했던 몇 가지 방법이다. 그는 글로리아를 위해 적절한 태도, 응시, 목소리, 부드러운 웃음과 등의 표현을 통해 친절히 충분히 존재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글로리아가 더 편안해지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려 하였고, 맞나요? 이것이 당신이 말한 것인가요? 그가 정확하지 않을 때 그는 그녀를 옳게 수용하려 하였다. 5번 정도? 예를 들어 글로리아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정말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라고 언급했을 때 로저스는 아니군요. 그래요. 라고 반응했다. 이런 태도에서 로저스의 공감은 그녀의 자기 이해와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촉진하는 것 같다. 그는 몇 가지 해석을 제공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을 더 싫어하는군요. 적어도 이것들 중 하나는 글로리아에게 깊이 있게 다가간 것 같다. 제가 느끼기로는 당신은 이상적인 순간에 마치 하나가 된다고 느끼는 것 같군요. 그는 확고하고 친절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두고 그것을 지켰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감정에 대해 조바심을 가지길 원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에게 가능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작업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는 그녀에게 의존적 측면을 강화하지 않고 그녀를 지지했다. 글로리아가 끊임없이 로저스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그녀 자신에게 응답하도록 요구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가 응답을 요구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이를 확고히 했다. 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로저스는 글로리아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 노출을 했다. 내가 예민한 부분은 살아가는데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최악이에요. 그렇게 하여 나의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녀가 미성숙하다는 자기 비난을 완화시켰다. 이 사례에 대한 토론에서 프레드 짐링은 로저스가 자주 그 자신의 참조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반응을 선택했다.
그리고 글로리아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그녀가 순간 느끼는 감정보다는 행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펠트 센스 관련 내용은 젠들린 접근과 비교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것에 초점을 두며 치료적 경험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신체상의 느낌을 반영한다. 더구나 이 사례에 대한 짐닝의 비평은 우리에게 이론적 작업을 통해 때로 공감과 진정성의 조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 자신의 참조 틀에 대해서는 진정성뿐 아니라 내담자의 참조 틀에 전념하면서 공감을 목표로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이다. 반면 짐닝은 이 사례에서 로저스가 자신의 참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이것은 이런 해석적 논평이 아주 정확하고 글로리아에게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다. 괄호 열고 로저스가 글로리아의 문제는 그녀 자신이 정직해지는 데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부분 가로 닫고 그러므로 짐닝의 비평은 내담자 중심 치료 안에 때로 필요한 해석을 하면서 옳은 곳을 향해 가도록 중요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괄호 열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 빌라스, 보아스 보엔의 장에서도 다루고 있다. 괄호 닫고 또한 짐닝은 글로리아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그녀와 딸의 관계에 대해 통찰을 가지고 대응시키고 있는데 로저스는 이에 동일시되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논평한다. 한편 짐닝은 글로리아와의 계속되는 후속 치료에서는 그들의 상호작용이 회귀의 명백한 기술적 단점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